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유시민 평론가의 책을 읽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에 다 올라있는 그 책. 화제의 책이죠.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그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리뷰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 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가 어떻게 비참해질 것인지에 대한 책이고, 그를 비판한 책이라고 많이 나왔는데요. 그 얘기가 많이 있는 건 맞아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유시민 평론가가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리석은 정치업자다. 이런 윤 대통령을 기성 언론이 온 힘을 다해서 비호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각성하고 일어나서 결국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주장은 하고는 있습니다. 많은 서평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이 책의 핵심은 딴 데 있어요. 이 얘기는 사실 제가 볼 때 유시민 평론가가 마지막에 한두 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 깔아놓은 겁니다. 핵심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사면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대사면해야 된다. 닉슨 모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닉슨 모델이 뭐냐? 197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벌어지잖아요. 리처드 닉슨이 미국 대통령일 때 야당의 선거사무소를 도감청하고 불법으로 이 선거 공작을 펼쳤다. 이게 드러나게 되니까 이게 의회에서 닉슨 대통령을 막 탄핵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워터게이트 사건인데, 탄핵을 하러 들어가는 와중에 닉슨 대통령이 자진 사임을 합니다. 자진 사임을 하면서 그 조건이 뭐였냐면 사실은 대사면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일과 관련해서 기소도 처벌도 없는 대사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후임 대통령이 된 포드 대통령이 대사면 단행합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 측근들은 좀 처벌받았는데요. 닉슨 대통령 본인은 이 워터게이트 사건하고 관련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고 유시민 평론가가 쓰고 있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어찌해서 뭐 잘못된 대통령이고, 그래서 결국은 최후를 불행하게 맞을 건데,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사임하게 해야 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증오의 정치가 시작된 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수사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한쪽이 집권하면 다른 쪽 전직 대통령을 계속 수사해가지고 다 패가망신하게 만들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거 끊어내자는 그 주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있고요. 근데 두 번째 핵심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 대사면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정치가 경제다에서 장성철 소장하고 김준일 평론가 나오시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정치 얘기니까. 근데 오늘은 이정환 대표님 모셨으니까 이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한 장에 걸쳐서 언론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 언론은 모두 낡았고 유튜브가 새로운 저널리즘의 장이다. 조선일보든 한겨레든 KBS든 MBC든 똑같다. 다 제대로 된 언론이 아니고 윤석열 같은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가고 민주당을 탄압하는 그런 서사의 기획자들이다. 라는 취지의 한 장을 할애해서, 이게 5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이에요. 언론 얘기가. 나머지는 다 정치 얘기인데. 그리고 뉴스공장의 김어준만이 그런 낡은 판을 뒤집으려는 언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이정환 대표님께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그 다른 판이 열린 건 맞죠. 맞고 유시민 이사장도 그렇고 김어준 씨도 굉장히 강력한 그 여론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 변화에 중요한 그 뭐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이제 오늘 계속 할 이야기가 그건데, 기성 언론 대 유튜브, 아니면 방송 대 유튜브, 아니면 뭐 이쪽에 거짓이 있는 유튜브, 이쪽에 진실이 있는 거짓을 말하는 언론, 아니면 뭐 권력의 눈치를 보는 언론, 진실을 말하는 유튜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문제인가? 예를 들면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TBS에서 방송하던 김어준과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김어준이 과연 다른 방송인가? 같은 콘텐츠인데 결국 이제 플랫폼과 그 유통 경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TBS에 있을 때 김어준도 사실은 유튜브에서 훨씬 더 많은 조회수와 영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MBC나 뭐 KBS 기성 언론들도 다 이제 그 유튜브로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대척되는 개념이 아니다. 새로운 그 콘텐츠 유통 경로, 이 콘텐츠와 플랫폼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시민 씨가 언론을 믿을 수 없어 유튜브로 간다라고 말하는 건 언론과 유튜브를 너무 대척적인 관계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두 개는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다. 네. 제가 네. 여기 한 대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네,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의 신문 방송은 대부분 사회 공론장이 아니라 기득권 집단의 이념을 전파하고 그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정보 유통 회사가 되었다. 네. 정치적인 면에선 보수 세력의 선전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것은 주장이 아니라 서술이다. 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네. 그렇다고 언론 기업이나 언론인을 비난했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언론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논란이 됐던 손석희 질문들에서 이제 그 유시민 전 이사장과 김희원 이제 한국일보 기자의 둘의 이제 엄청난 그 논쟁도 그 연장선에 있는 걸 거고요. 일요일 저녁에 MBC에서 네, 맞습니다. 손석희가 네. 했던 그래서 이제 그거죠. 그 유시민 그 이사장이 저 말을 듣고 사실 기성 언론의 이제 기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김희원 기자 같은 경우는,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현장에서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언론이 많은데 왜 이렇게 다 깎아내리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둘 다 핀트가 좀 잘못된 그 뭐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딴지일보에서 그런 이제 그 손석희 질문들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영화 달콤한 인생에 보면 이제 그 이선우, 김선우죠. 거기 이제 이병헌을 찾아오는 이제 그 조폭 그 이제 킬러가 있는데 그런 말 하죠. 잘못했음 네 마디만 하면 용서를 해주겠다. 근데 이제 그 이병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그냥 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로.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하면 모두 용서해주겠다. 사실 저도 이제 기자로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상당수 독자들, 상당수 이제 언론 수용자들은 지금 언론이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길 바란다. 유시민 이사장의 저 분노에 찬 그 언론 전체에 대한 그 이 분노와 혐오, 그다음에 실망, 그다음에 뭐 좌절 같은 것들이 얽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언론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라는 이제 그 한국 사회의 그 깊은 절망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사실 언론 종사자로서 반감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언론에 대한 깊은 실망을 이해하고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했음이라는 걸 전제로 출발을 해야 이제 그 다음으로 논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유시민 이사장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는 진실이 있는데 기성 언론은 권력과 자본에 영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왜 문재인 정권 때는 이렇게 물어뜯었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침묵하고 순한 양이 되고 계란말이 말아주면 행복해하는가, 그 질문이 있는데, 상당 부분 그런 식의 도식화된 이제 비판에는 오해도 있지만 그 오해를 극복하는 것도 결국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 김미원 실장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언론 전반을 불신하면 도대체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도 언론이 지금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그 비판을 하고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지금 이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에 실패한 것도 언론의 비판 보도 역할이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건 언론이 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 말 했죠.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그걸 내놓은 게 그 정도다. 언론이 전폭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싸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유시민 이사장 보기에는 권력과 싸우는 언론은 예를 들면 서울의 소리, 그다음에 더 탐사, 그리고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 같은 매체들이 훨씬 더 최전선을 써가지고 최전선에 서서 가열차게 싸우고 있고, 기성 언론은 마지못해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려고 네. 해도 네. 유시민 평론가라고 불러달라고 책에서 네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론가라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왜 이렇게 전직 장관 이런 걸로 부르냐는 이제 네네. 항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유시민 평론가한테만 사과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 5일에 김진표 의장을 독대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김진표 의장과 박홍근 의원이 전해줬어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MBC, KBS, JTBC 등 좌파 언론이 2, 3일 전부터 사람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가 네. 뭔지에 네. 대한 의혹이 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한테도 사과를 해야 돼. 그러니까 JTBC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우리가 이태원으로 사람들을 잘못 몰아넣은 좌파 방송이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이제 그 이태원 참사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도 사실은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방송인데, 그렇죠. 유시민 평론가는
유튜브에 진실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유튜브가 온갖 혐오와 차별과 음모론 그다음에 거짓 정보들이 넘쳐나는 곳이 또 유튜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거시 언론, 기성 언론 대 저 반대편 유튜브가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 자체가 거대한 플랫폼인 거죠. 거기에 MBC KBS도 들어가 있고 물론 한국일보나 뉴스토마토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 한편에는 정말 누가 정말 열광하는 그런 예를 들면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있는 거고 또 한편에는 저질 음모론을 퍼뜨리는 그런 이제 채널들도 있는 거라서 기성 언론을 뭉뚱그려서 다 썩었다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진실이 있다고 말할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음모론과 온갖 허위 조작 정보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대로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걸 유튜브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건 맞지만 유튜브는 진리고 이쪽은 뭐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그건 시민 평론가는 아무튼 한국사에 뛰어난 그 지식인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잘못했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기본적인 그런 반성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 독자들이 지금 원하는 건 언론의 겸허한 태도, 진실 앞에 겸허한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날 그 김의원 실장의 그 말씀은 상당 부분 그 동의된 부분도 있었는데 또 안타까운 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송을 사실 끝까지 본 사람들은 매우 적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오기 전에 그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MBC 지상파에 나간 방송이잖아요. 그 시청률이 한 5에서 6%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실제 그 방송을 본 사람 이제 시청자 수로 환산하면 70만에서 많아봐야 90만 정도인데 이게 전체 국민의 5%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구수 대비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요즘 TV를 틀어놓고 있는 사람 대비 5%이기 때문에 매우 적죠. 그래서 5%라고 해도 그게 5에서 6이라고 해도 100만 명이 채 안 되는 경우인데 질문들의 1회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서만 400만 뷰, 300만 뷰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2회 이제 그 유시민과 김 의원이 나왔던 그 방송도 이제 아직 시청률은 공개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치면 실제로 본방은 100만이 안 되고 근데 이걸 또 MBC에서 클립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130만, 120만, 70만 이렇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다 합쳐도 300만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본방보다 유튜브 훨씬 더 많다는 것. 두 번째는 전체 방송을 보려면 그날 생방송을 보지 않았으면 전체 방송을 보려면 MBC에 가가지고 2,200원을 결제를 하고 풀 방송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방송을 준비하느라고. 근데 그렇게 보는 시청자들이 매우 일부일 것이다. 상당 부분은 그 3분짜리 클립을 보고 이 기레기들이 또 이렇게 자기 잘난 척만 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이기도 하고 MBC에서 또 클립을 쪼개가지고 유튜브 올려놨잖아요. 이것도 참 그 주목할 부분인데 왜 방송사들은 자기들의 좋은 콘텐츠들을 다 못 보게 만들어 놓는가? 일부 쪼개가지고 그 전체 맥락 보지 못하게 독자들이 딱 오해하기 좋게 일부 쪼갠 것들 그 세 가지를 다 봐도 하나로 묶어서 전체를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식으로 콘텐츠로 유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 맥락을 본 사람들이 매우 적고 그 전체 맥락을 보면 이제 사실 거기에 또 언론의 반성도 있고 김의원 실장이 처음에 언론의 잘못한 점도 상당히 많이 있다. 신뢰를 받을 잃을 만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 뒷부분에서는 또 이제 언론을 그렇게 싸잡아서 욕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사실 전체 큰 맥락을 다 보셨으면 상당 부분 그래도 좀 입체적으로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이렇게 입체적이지 않고 단편적이고 파편적이기 쉽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김의원 실장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뒤쪽에 약간 기존 언론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이 편집돼서 유튜브에 돌아가는 걸 많은 분들은 또 그걸 보고 소비를 하고 왜 반성을 하지 않느냐 비판을 하게 되고 뭐 그렇다는 문제를 말씀하신 건데 제가 토론 그 주요 내용을 이렇게 좀 일단은 주제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석희 질문들을 유시민, 김희연 두 분이 출연을 하셔서 토론을 한 거죠. 네네. 기본적으로 그 유시민 이사장이 워낙 이제 또 말빨이 세시니까 기본적인 이제 그날 대화 내용이 아까 책에 나온 그대로, 그러니까 유튜브가 언론을 대체하고 있다. 언론을 믿을 수가 없다. 또 한편으로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왜 안 보느냐, 뉴스를 안 본다고 하니까. 뉴스를 왜 안 보세요 하니까 너무 괴로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게 이제 상당수 국민들이 유시민 평론가의 그 말씀에 동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썬데이 서울 같다라는 표현도 쓰셨어요. 굉장히 선정적인 그 옛날 주간지죠. 주요 키워드들을 뽑아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을 믿을 수 없으니 유튜브로 간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는
주류 언론이 하지 못하는 걸 유튜브가 한다. 예를 들면 디올백 논란 같은 경우도 서울의 소리에 나름 특정 보도였죠. 그리고 그 서울의 소리에 특정 보도를 했는데 거의 한 달이 넘도록 주류 언론은 다 그걸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인터넷 신문들이 이제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도를 한 뒤에 그 한 달이 지나서야 이제 지상파에 방송이 뜨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게 정치권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다 무시하고 쉬쉬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주류 의제로 떠오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언론이 따라갔던 거죠. 세 번째는 언론은 왜 민주당 정부만 비판하는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야들야들해진다라는 표현도 쓰였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상당 부분 한국 사회 오래된 그런 학습된 그 결과이면서도 편견이나 오해이기도 하고 상당 부분 또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기도 하죠. 네. 근데 뭐 그런 네.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따져보기 그러시죠. 전에 따져보기 전에 일단 뉴스를 안 본다고 유시민 평론가가 네, 네.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보셨을 것 사실 같은데. 한국 사회는 우리 다 뉴스가 너무 괴롭다, 아니면 뉴스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 여러 경로로 다 뉴스를 하루 종일 보고 듣죠. 그러니까 뭐 카톡을 던져주기도 하고 뭐 앱을 켜면 늘 뉴스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알람이 뜨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사전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건 전형적인 뉴스 회피 현상이다. 뉴스 회피라는 건 사람들이 뉴스를 안 본다는 게 아닙니다. 저기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지금 그래프를 보여주는데요. 유시민 평론가 이야기처럼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뉴스를 안 본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아니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유시민 평론가 뉴스를 안 보는 거 아니죠. 시사 이슈에 굉장히 빠삭하고 사실 모든 뉴스를 다 보지만 뉴스를 안 볼 정도로 불신한다라는 말을 하고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뉴스를 안 보고 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만 본다라고 말하는 건데 김어준 뉴스공장도 사실은 결국 뉴스는 거대한 한 사회의 협업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 MBC에서 보도한 것들, 한국일보가 보도한 것들, 아니면 뭐 서울의 소리 듣겠지만 뉴스라는 건 수많은 언론사들이 서로 참조하고 인용하고 서로 반영하면서 이게 같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 공장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 연구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보는 사람들의 이제 그 정치적 성향을 분석했더니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한 사람이 90% 이상이고요. 또 반쪽에 이제 굉장히 우파적인 유튜브 채널들은 또 이제 상당 부분 또 이제 진보 성향 독자들은 거의 보지 않는. 그래서 한국 사회가 특히 또 이렇게 이제 정파적인 뉴스 소비가 또 굉장히 강해서 정파적인 뉴스 소비가 강하면 나에게 맞는 뉴스, 또 나의 취향에 딱 맞는 뉴스, 아니면 저기 나쁜 놈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속시원한 뉴스들을 보기 때문에 유튜브에 가면 진실이 있어라고 믿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뉴스를 왜 불신하느냐라는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 보면 한국 사람들이 특히 또 경제 뉴스는 대부분 다 잘 믿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외국에서는 코로나 뉴스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국은 그런 뉴스 다 잘 믿고요. 뉴스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하지만 한국 사회의 뉴스의 불신은 대부분 다 정치 뉴스에 대한 불신. 네. 한국은 정치 뉴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고 불신 높은데 사실 소비는 엄청 많이 하는 거 많이 하죠. 정치 그러니까 뉴스를 열심히 보면서 이걸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또 자기가 취향이 맞는 뉴스를 골라보는다는 비율이 또 한국이 또 전 세계 가장 또 높은 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믿겠다고 하는 건, 불신한다고 하는 건 나에게 맞지 않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 뉴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조국 관련 뉴스들이나 아니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제 찬반이 때문에 갈리는 그런 이제 뉴스의 이제 선호 때문에 뉴스를 안 믿는다, 뉴스를 안 본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이제 뉴스의 회피인 것처럼 나타나지만 결국 뉴스의 회피는 아니고 결국 뉴스에 대한 선호도, 나와 다른 관점의 뉴스를 받아들이냐 마느냐 그런 차이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하여간 뉴스 회피 현상이라는 것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안 본다는 게 아니고 서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불신하는 이유는 나와 의견이 다른 저널리즘에 대한 불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그걸 좀 더 들어가면 결국 한국 정치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극도로 대립과 갈등의 정치로 치달아왔다. 대표적인 게 결국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부터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 전 법무부 장관의
그 이 사태와 그 지금 이제 엄청난 그 사법적인 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과정들,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무려 4건의 재판을 동시에 치르는 그 과정들, 그리고 검찰의 편향된 수사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한국 사회 이 극도로 끌어오는 그 갈등이 아직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주장, 네. 아까 두 번째 포인트 말씀하셨잖아요. 주류 언론이 못하는 걸 유튜버가 하고 있다. 네. 이거는 약간 설명해 주셨는데 네. 사실 주류 언론이 다 취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김어준의 저널리즘은 네. 리뷰 저널리즘이다. 지금 이렇게 그 방송에서는 어땠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네. 풀 방송을 못 봤어요. 근데 책에서는 김어준이 사실 손석희를 대체할 미래의 언론인상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그렇습니다. 유시민 사실은 평론가가 이제 하고 있어요. 뭐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날것의 팩트 자체는 거짓이 없잖아요. 날것의 팩트는 거짓이 없고 그 팩트를 해석하는 과정과 주장과 논점이 관점이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찬반이 생기는 건데, 사실 그 이제 뭐 저널리즘이랑 많이 바뀌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저널리즘의 이 핵심 원칙이라는 책에도 보면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뭐 완벽한 객관성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자기의 관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드러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저널리즘 원칙인데, 김어준이나 이제 유튜브 저널리즘은 그거 좀 더 나가서 강력하게 자기 주관을 투명하게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독자들이 볼 때는 주류 언론은 의도를 숨기고 자기들이 공정한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근데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우리는 편파돼 있다. 적극적으로 편파 방송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당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것도 있죠. 보면 이제 유튜브에 이미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MBC의 손석희 질문들도 본방보다 이 유튜브가 거의 그 3배, 2배, 3배 이상의 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과거 그 TBS 시절에 김어준 뉴스공장도 실제 본방보다 이 유튜브 채널이 거의 10배 이상의 이제 그 독자를 오디언스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유시민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시민 평론가가 매불쇼에 가서 방송을 했는데 400만 뷰가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죠. 내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 겨우 5줄 정도 잠깐 나오는데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다. 기자들이 듣고 싶은 말만 짜집게 해가지고 다운표 붙여서 내보낸 건데 그건 나의 전체 이야기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죠. 그리고 우리 아까 이제 유튜브가 어떤 플랫폼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플랫폼이 그런 걸 담아내기 훨씬 더 효과적인 툴인 것도 맞습니다. MBC 뉴스에서 짧게 잘라가지고 1분 30초짜리 리포트에서 전체 맥락을 담기는 쉽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소비했었는데 두부처럼 잘 잘라서 종이신문에 담긴 그런 뉴스를 보고 세상을 이해했었는데, 사람들의 지금 이제 욕망, 니즈는 전체 맥락,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자초지청 처음부터 끝까지 풀 스토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그건 유튜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언론에 대한 불신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이제 수요라는 게 판단은 내가 한다. 우리가 뭐 물론 이제 김어준이 스스로 편파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들어보고 편파인지 아닌지 내가, 그리고 이 방송을 들을 건지 말 건지 내가 선택한다. 그리고 9시 뉴스를 틀어놓고 들려주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그런 뉴스 소비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건 완전히 그 새로운 어떤 뉴스의 소비 방식이고, 그 부분에서 유시민의 말이 상당히 맞기도 하죠. 김어준의 저널리즘은 근데 사실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 뭐 맞습니다. 약간 옛날에 주진우 기자하고 같이 할 때 약간 그런 게 있긴 했지만 그거보다는 오피니언 저널리즘이죠. 그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런데 또 이제 그 김어준 팬덤에서 말하는 것들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린공감 TV, 김어준 아니지만 청담동 룸사롱 이슈 있었죠. 김의겸 전 의원이 뭐 같이 협업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제 돌아서 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여전히 예를 들면 그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실제로 이제 그게 나왔고 충분히 반박을 거치면서 사실 무근인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물론 여전히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지만, 또 김어준이 이야기했던 세월호 고의 침몰 음모론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엄청난 사회적인 토론에 대한 그 사회 비용이 손실됐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금은 정리가 됐거든요.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때문에 사고 났고, 뭐 무슨 이제 잠수함이나 아니면 고의로 닻을 던져서 침몰했다는 건 사실 아니다라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근데
김어준이 다 음모론만 말하는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이제 일정부 인정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에 선관위 디도스 공격 그 의혹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야, 김어준이 또 음모론을 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디도스 음모론은 디도스 공격은 김어준이 처음 제안했지만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지난 지방선거 때 페라가모 구두 논란도 있었죠. 이거는 여전히 사실은 알 수 없는 영역. 이거는 사실 의혹일 뿐이고 검증이 안 된 사건인데 생태탕집 얘기죠. 네, 생태탕집 아들이 오세훈이 페라가모 구두를 신고 온 걸 봤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거의 그 선거 판도를 엄청나게 흔들었죠. 그리고 아직도 사람들은 페라가모 구두가 입증이 됐는데도 오세훈이 당선됐다라고 이제 부글부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이제 그게 선거의 뭐 핵심 쟁점이었느냐라는 뭐 논란도 있지만 김어준은 페라가모를 가지고 선거의 핵심 이슈로 끌고 들어왔고 그게 어떤 선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상당 사람들이 이제 김어준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김어준이 부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우르르 가서 그 방송에 출연하고 지난 그 총선 때는 뭐 이렇게 그 아니 거의 선대본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페라가모 구두 네. 그리고 뭐 청담동 룸살롱 이런 게 김어준이 직접 가서 취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저널리즘은 아니잖아요. 어디선가 취재한 거를 가지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아젠다 세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덧붙이는 커멘터리 아니에요? 그 페라가모 구두 같은 경우는 직접 김어준이 제보로 받아서 이 생태탕집 아들이 직접 출연을 했고요. 직접 출연을 예. 시키는 방식으로 얼마 전에 김정섭 그 검사의 뭐죠 그 처제였나요? 그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가족이 나왔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그 매체 파워 커지니까 직접 단독을 하기도 하고 직접 제보를 해서 하기도 하고 김어준 채널이 그만큼 이제 사회적 언론으로서 역할을 갖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이제 주장들이 상당 부분 이제 어떤 이쪽에서는 음모론으로 보는 성격도 있지만 주류 언론 못지않게 팩트 파인딩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포인트하고 연결이 되는 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직접 목소리를 내도록 해준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네. 이제 사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주장인데 네. 사실 확인되지 않은 걸 얘기하지 않느냐는 네. 그런 반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기성 언론이 너무나 가혹했고 모두 다 민주당 정부는 비판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해서라도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게 결국은 세 번째 주장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날 김의원 실장이 얘기했던 것 그리고 지금 이제 주류 언론이 상당 부분 이제 우리 유튜버 다르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검증을 한다. 사실 확인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않는다. 우리는 최소한 객관성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건데 안타깝게도 사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독자들, 시민들이 많지는 않긴 하죠. 과연 당신들이 그렇게 뭐 저널리즘 원칙을 잘 지켰느냐. 안타깝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아까 조국 사태 때 검찰이 던진 주장을 일방적 받아쓰기 하지 않았느냐. 사실 이건 정말 한국 언론이 풀어야 될 고민이긴 한데 어떤 팩트가 던져지면 사실 먹이를 보고 달려든 개처럼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검찰이 아무튼 뭔가 의혹을 던졌는데 검찰은 나름 이제 그 공적인 기관이고 거기서 사실은 의도를 가지고 던졌다고 한들 그게 테이블에 올라오면 그걸 완전히 안 본 척할 수가 없고 누군가 물어서 던지면 그게 정치적 공방이 확산되고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한 발 물러나서 보면 이게 결국 검찰이 기획한 그림이고 이거 자체가 법정 바깥에서 뭔가 정치적 정치적 효과를 만들어 가지고 법정에 가기도 전에 뭔가 정치적 이제 의도를 가지고 그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언론이 그걸 보고 사실은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상황들을 보면 언론이 그렇진 않다. 계속 언론이 그런 도구로 활용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언론이 반성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 극복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게다가 이제 지금 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전직 검사가 네. 여당 대표가 된 이런 상황은 네. 오히려 지금 유시민 네. 평론가나 김어준 저널리즘에 더 네. 정당성을 실어주게 그렇죠.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진실을 찾는 정의로운 언론입니다라고 말한다고 한들 지난 몇 년 동안에 사실 이제 언론이 그런 이제 검찰 권력의 어떤 도구로 활용됐다라는 비판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까지는 신뢰를 회복하는 상당한 어떤 이제 그런 오랜 또 이제 새로운 학습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가장 언론의 신뢰가 높았을 때 지금 이제
MBC, KBS 다 뭐 신뢰도 조사하면 뭐 10% 미만이거든요. 가장 신뢰도가 높았을 때, 갤럽 조사 높았을 때가 JTBC가 무려 44%를 찍었을 때가 있습니다. 2016년 이제 10월 그 태블릿 PC 네. 사건 무렵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네. 탄핵 때. 절대적인 사실 그때만 해도 2016년 12월만 해도 언론의 뭐 저널리즘의 추락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저널리즘 주도로 사회가 바뀐다. 우리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민주주의 구현했다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MBC도 뭐 10% 초반대로 떨어져 있고 대부분 언론사들이 지금 이제 10% 미만 그리고 아무 언론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90% 넘습니다. 아니 50% 넘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제 언론이 그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기성 언론과 유튜브에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채널들과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주류 언론이 한국 사회의 모든 담론에 기초 팩트,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그다음에 검증하고 또 일반인이 가지 못하는 현장에서 날것의 팩트를 길어내는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점심 메뉴가 뭔가요?라고 압수수색 현장에서 물어보는 것도 기자의 역할이고 그게 그런 그 숱하게 지루하고 뭐 보잘것없는 사실 확인을 과정 거쳐서 진실에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언론이 갖는 그런 불신들, 그다음에 그 동안의 실패에서 사실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김의원 실장이 빠뜨렸던 부분은 더 처절한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김의원 실장과 유시민 그 평론가가 저는 빠뜨렸던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은 늘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저는 김의원 실장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진실을 찾지만 진실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편견과 편향 덩어리고 그렇지만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언론은 각각의 편향이 있다. 네. 독자들은 그걸 전제로 뉴스를 보셔야 되고 노력하는 언론이 그러네요. 있지만 네. 그걸 그 취사 선택해서 그 재조합하는 건 독자들 역할이고 어느 언론이 더 잘하는가를 보고 비교하면서 봐야 된다. 언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100%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그 차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런 말했으면 생각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도 편향이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김어준 저널리즘의 솔직함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런 면은 좀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좀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백종원 씨하고 또 한겨레하고의 이 지금 논쟁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그거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론 어떻게 소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코멘트하면서 그거 좀 그렇죠. 얘기해 네. 주세요. 아무튼 그 유튜브 시대가 오면서 정보 접근권이 늘어나는 거 환영할 일이고 결국 저는 변별력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아까 뭐 JTBC가 치고 왔던 것처럼 그리고 MBC가 바이든 날리면 사건 이후로 그래도 신뢰도가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MBC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은 상당 부분 진보적 성향,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주류 언론이 의제 설정, 그다음에 고도의 나름 취재 전문성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일반인이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팩트 파인딩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 현명하게 뉴스 읽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다면 둘을 반반씩 섞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골라보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내가 보여주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찾아보는 유시민식 접근도 당연히 맞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의심하고 요즘 에코체인버라고 하잖아요. 그 반영시 효과. 내가 보는 게 전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는 안 된다. 이게 전부일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한 다른 뭔가 있을까라는 걸 계속해서 다른 의견에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네요. 결국에는 모든 나에게 전해주는 모든 메시지는 편향이 있다. 네. 뭐 유튜브든 뭐 기성언론이든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고 편향이 있고 결국 라스트 리조트는 소비자네요. 네. 본인이 결국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김어준은 뛰어나지만 판단해야 한다. 김어준도 실수를 한다. 그리고 많이 김어준도 틀렸고. 김어준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하면서 봐야 된다. 물론 그렇지만 김어준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 그리고 기성 언론이 반성해야 될 부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에겐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한데 그 토론은 다른 생각에 노출하는 데서 출발한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 말씀 마무리 짓고요.